자, 이번에는 사람을 저주하면,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김생석은 산서성 진영 사람이었다. 같은 마을의 박씨집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지만 그 아이가 1년이 되었을 때 김생석은 우연히 병에 걸려 위중하게 되었다. 틀림없이 소생하지 못하리란 것을 스스로도 느꼈기 때문에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그대는 반드시 제거하시오. 청산과부로 늙는다는 것은 안 될 일이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자 듣기 좋은 대답으로 아주 명확하게 당신이 설사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나는 과부로 수절하겠어요 하고 맹세했다. 그러자 김생석은 손을 내저으며 어머니를 불러서 당부했다. 저는 소생할 희망이 없으니 먼저 죽습니다. 아무쪼록 애 자식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아내를 과부로 늙혀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아들의 유언을 승낙했다. 이윽고 김생석은 죽었다. 박씨의 어머니인 장모가 조상하러 와서 문주가 끝난 다음 김생석의 어머니를 향해서 말했다. 하늘에서 내린 재난으로 사위가 새파란 청춘에 이렇듯 세상을 버리니 무슨 말씀을 더 하겠으마는 내 딸이 청산과부로 늙기는 나이가 너무 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어머니는 슬픔에 쌓여서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초상 중에 박씨 어머니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한없이 화도 나고 노기가 가슴에 치밀어서 언제까지나 과부로 수절하도록 하겠어? 하고 비꼬아 대답을 했다. 박씨 어머니는 입장이 거북해서 말을 더 하지 못했다. 그러나 밤을 새워 자기 딸과 속삭였다. 서방감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 너만큼 얼굴이 예쁘면 훌륭한 배필을 구하는데 무슨 근심이 있단 말이니. 젊었을 때 빨리 좋은 상대자를 붙들지 않고 어물 어린내 치닥거리나 하고 있으면 그야말로 남들이 바보라고 할 뿐이야. 만약 언제까지나 너를 과부로 수절시키겠다면 이 편에서도 좋은 낯으로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때 마침 김생석의 어머니가 방을 지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더욱 노하여 다음날 아침 박씨의 어머니를 불러 말했다. 죽은 내 아들의 유언대로 한다면 며느리를 과부로 수절시키기로 않기로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초상도 치르기 전에 그토록 기다릴 수가 없다면 끝내 과부로 있게 할 테니 두고 보시오. 박씨의 어머니는 화가 나서 돌아가 버렸다. 그날 밤 김생석의 어머니는 죽은 아들이 찾아와서 울면서 달래는 꿈을 꾸었다.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여 사람을 시켜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며느리의 재혼을 허락하겠다고 박씨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그러나 점술가에게 물어보니 그 해는 분묘의 방향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며느리도 자기 편에서 남편감을 끌어들이려고 생각하여 상복을 입고도 연지를 찍고 짙은 화장으로 몸단장을 부지런히 했다. 집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흰 상복은 입고 있었으나 본갓집에 돌아갈 때면 언제나 상복을 벗어던지고 화려하게 몸시장을 하고 갔다. 김생석의 어머니는 이러한 꼴을 보고 마음이 더욱 편치 않았으나 어차피 남의 마누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꾹 참고 견디었다. 그러자 박씨는 한층 더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었다. 같은 마을에 동기라는 남봉꾼이 있었는데 과부 박씨를 보자 마음이 동하여 이웃노파에게 돈을 주어 박씨에게 자기의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밤이 깊자 노파의 집에서 담장을 넘어 그녀가 있는 방으로 가서 밀회를 즐겼다.
이렇게 오고 가기를 10여일이 지나는 동안에 그 추잡한 소문은 이웃에 널리 퍼졌고 모르는 이는 다만 김생석의 어머니뿐이었다. 어머니 방에는 밤이면 잔심부름하는 계집애가 하나 있을 뿐이었는데 계집애는 그녀의 신복이었다. 어느 날 밤 마침 두 남녀가 서로 껴안고 진땀이 흐르도록 즐기고 있을 때 관뚜껑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우지끈했다. 마치 폭죽이라도 터지는 소리 같았다. 방 밖의 침대에서 잠자고 있던 꼬마 계집애는 죽은 김생석이 휘장 뒤로부터 나와 칼을 빼어들고 침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뒤이어 두 남녀가 질겁을 하며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잠시 후 동기가 홀랑벗은 알몸으로 도망쳐 나왔다. 그러자 또 김생석이 아내의 머리털을 움켜잡고 방 밖으로 이끌어냈다. 그녀는 사람 살리라고 악을 썼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나와보니 벌거벗은 며느리가 허둥지둥 달려나와서 대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까닭을 물어도 대답이 없으므로 뒤쫓아 대문 밖으로 나갔지만 주인은 조용하고 인기척도 없는데 며느리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방 안으로 돌아오니 등불을 환하게 켜 있는데 낯선 남자의 신발이 눈에 띄었다. 꼬마 계집애를 부르니 벌벌 떨며 나와서 자기가 본 이상한 일을 낱낱이 구해바쳤다.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역시 괴이한 사건에 놀라운 의심만이 깊어졌다. 동기는 이웃 중매노파의 집으로 뛰어들어 담장 밑 한 구석에 쭈그리고 숨어 있었다. 이윽고 사람의 떠드는 소리가 잠잠해지자 자리를 일어서기는 했으나 홀랑벗은 몸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노파에게 우선 옷을 빌려 입으려고 생각했다. 그때 얼핏 보니까 중간뜰을 향하고 있는 방문의 빗장이 찔려 있지 않았다. 잘됐다 싶어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침대 위를 손으로 더듬자 여자의 발목이 잡혔다. 이 집 아들의 아내라는 것을 알자 즉시 음탕한 마음이 동하여 여자가 잠든 것을 기울여 슬쩍 쓸어안고 행동을 시작했다. 그러자 여자가 눈을 뜨고 당신 지금 돌아오셨어요? 하고 물었다. 동기는 응 하고 대답했다. 여자는 아무 의심도 품지 않고 기분 좋게 풍만한 육체를 내맡겼다. 이보다 앞선 노파의 아들은 볼 일이 있어서 북쪽 마을로 가며 아내에게 문을 잠그지 말고 자기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달라고 이르고 나갔던 것이다. 일을 마치고 밤이 깊은 다음 돌아와 보니 방 안에서 도란도란 사람 소리가 들리므로 이상히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니 점점 차마 들을 수 없는 소리까지 들렸다. 아들은 눈이 벌컥 뒤집혀서 칼을 가지고 방으로 뛰어들었다. 동기는 겁에 질려서 침대 아래로 기어들었으나 사정없이 내려치는 칼을 맞고 쓰러졌으며 노파의 아들은 다시 아내까지 죽이려 했다. 아내가 울부짖으며 어둠 속에서 미처 알아보지 못했음을 호소하자 용서해 주었지만 침대 밑의 사나이가 어떤 놈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깨워서 함께 촛불을 비춰 보았더니 아직도 숨은 끊어지지 않았다.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띄엄띄엄 사실을 실토했다. 그러나 여러 곳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멎을 줄을 모르더니 곧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어머니는 와들와들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들에게 말했다. 새치기 간부를 현장에서 붙들고 한 놈만 죽이면 앞으로 너는 어찌할 셈이냐? 아들은 부득이 아내까지도 죽여버렸다. 그날 밤 박씨의 노모가 잠들려 할 무렵 문 밖에서 번쩍번쩍하는 불빛이 빛났다. 나가보니 저막 끝이 불타고 있었는데 불을 지른 놈이 미처 달아나지 못하고 어물어물하고 있었으므로 노파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집안 사람들이 모두 뛰쳐나왔다. 다행히 불은 막 붙기 시작한 때여서 어렵지 않게 끌 수 있었다. 노모는 집안 사람들에게 호령해서 손에 무기를 들고 불지른 놈을 추격하도록 했다.
그러자 원숭이처럼 담장을 넘어 밖으로 달아나는 놈이 있었다. 담장 밖은 노인의 과수원이었으며 그 둘레에는 울타리를 둘러쳐서 자빈의 출입을 금했던 것이다. 몇 명이 사닥다리를 갖다 놓고 울타리 위에 올라서서 살펴보았으나 어디로 달아났는지 통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담장 밑에서 희끄무레한 것이 약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누구냐고 소리질러도 대답이 없었다. 한 사람이 화살을 쏘자 정통으로 들어맞는 기분이 활을 잡은 팔에 느껴졌다. 여러 사람이 문을 열어젖히고 달려가 보니 어떤 여자가 벌거벗은 알몸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화살이 등허리를 통하여 가슴에까지 박혀 있었다. 자세히 불을 비춰보니 노인의 딸, 즉 김생석의 아내 박씨 과부였다. 깜짝 놀라 집안 사람들이 주인에게 사실을 고하자 아버지와 노무는 실신할 정도로 놀라며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눈을 감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이 가냘픈 숨소리만이 들렸다. 집안 사람들이 화살을 뽑으려 해도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 마침내 여자의 등을 발로 밟고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겨우 화살을 뽑아낼 수 있었으나 여자는 신음소리를 내다가 화살이 뽑히는 순간 붉은 피를 왈칵 쏟으며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노인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도가 없으므로 밤이 밝기를 기다려 김생석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사정을 털어놓고 땅에 꿇어 앉아서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김생석의 어머니는 조금도 원망하거나 노하는 빛이 없이 다만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해주고 박씨 집에서 장례를 지내도록 했다. 김씨 집안에는 김생광이라는 사촌형이 있었는데 펄펄 뛰며 박씨 집으로 달려가서 욕을 퍼부으며 그녀의 음탕한 행실을 추궁하고 질책했다. 노인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적지 않은 돈을 쥐어주어 돌려보냈으나 그녀가 밀통한 사나이가 어떤 놈인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얼마 후 이웃 중매 노파의 아들이 아내의 정부 아닌 정부의 시체를 이끌고 자수했으나 가벼운 형벌을 받고 곧 석방되었다. 그 아내의 오빠 마표라는 사람이 송사를 즐겨서 너희 동생이 죄 없이 죽임 당하였다고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하여 중매 노파를 체포해서 조사하니 노파는 두려움을 못 이겨 자초지종을 자세히 자백했다. 다시 김생석의 어머니를 호출하자 어머니는 병을 앓는다는 구실로 사촌형 생광을 대리로 출두시켜 사실을 진술하게 했다. 이리하여 그때까지 알지 못하던 내막이 전부 백일하로 드러났다. 박신의 늙은 부부를 불러 조사하니 전후 사실을 실토했으므로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알게 되었다. 박씨는 딸을 사주하여 재혼시키려던 혐의로 간음 방임죄로 태형을 언도받고 그 죄가를 금전으로 무마시키려다가 가산을 탕진하게 되었다. 이웃집 중매 노파는 간음 방조 살인죄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사건은 이것으로 모두 끝장이 났다. 이사씨는 말하기를, 이사씨는 이 책의 지은이 포송령의 필명입니다. 김생석은 신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아내를 재혼하도록 하라고 그처럼 유언으로까지 부탁한 것은 확실히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웃집 중매 노파는 남의 며느리를 유혹했으나 도리어 자기 며느리를 더럽히고 말았다. 박씨의 어머니는 딸을 지나치게 귀여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딸을 죽이고 말았다.
아, 훗날의 인과를 알고 싶거든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곧 그것이며 응보는 내세보다 더 빨리 돌아오는 것이다. 인과응보가 있어요.